네, 오늘은 1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볼게요. 이제부터는 그 문제 하나씩 풀고, 그 다음 해설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씩 동영상을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사기죄. 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가장 중요한 재산죄 5개입니다. 형법에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지문이 지금 갈수록 길어지죠? 네, 등차 수열이라고 해야 되나? 짧은 것부터 읽어야죠. 이득에게 산정해서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한다.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보통 이런 지문들이 이렇게 이걸 바꿔서 내죠. 포괄일죄가 합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최신 판례 있잖아요. 그 부부한테 그 명예퇴직한 공무원 부부였나? 아무튼 그 은퇴한 그 부부한테 그 각각 그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빼먹었는데 그 둘을 합치게 되면 합계액이 5억을 넘기 때문에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인가? 그 특가법이었나 특경법이었나? 거기서 그 이득액이 합산액이 5억을 넘어가면 가중처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득액 그 합산액 그 가중처벌을 면하려고 그냥 형법으로만 처벌받기 위해서 그 피고인이 주장했던 게 부부는 어쨌든 그 포괄일죄가 아니고 각기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죄, 그다음 마누라의 그 아내에 대한 죄 그렇게 해서 각각으로 해가지고 그 해야지 이 둘을 포괄일죄로 봐가지고 부부를 포괄일죄로 봐가지고 그 특경법인지 특가법인지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주장했던 그런 최신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그 2차에서 나올 만하죠.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그 판례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포괄일죄가 합산이죠. 네, 지금 아마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는 지문들은 이렇게 두 개를 크로스해서 그 바꿨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포괄일죄는 합산이 맞죠. 그래서 그 합산해가지고 그 벌했던 그 사안이 있었죠. 이게 틀린 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게 틀린 거 같은데 답 1번 아닌 1번 같은데요. 일단 확실하면은 이 밑을 안 읽어보고 넘어가도 되는데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사장이 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고의로 부도내려고 이걸 숨기고 보증 약정을 체결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인데 맞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기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판례를 봤던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가 있었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 이득에게 당한다. 이거는 맞죠. 이거 그거였잖아요. 일단 그 매매계약 부풀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잘못된 거고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포인트가 그거였죠. 이때 사기죄가 성립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부풀린 거니까 그러면 부풀리기 전에 그 원래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그러면 실제 금액 예를 들면 5억짜리 부동산을 지금 10억짜리라고 부풀려서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7억 8억쯤 대출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풀려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이걸 했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가치인 5억보다 5억 밑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인데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5억이니까 근데 그거를 10억에 매매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은행으로부터 그 5억을 넘는 한 7억 8억쯤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기죄 성립하는 게 맞고 다만 이때 그러면 그 원래 실제 가치가 5억이니까 그럼 그것만큼은 그거는 사기의 의도가 없는 거 아니냐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5억만큼은 원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해서 7억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가치인 5억보다 2억을 초과한 거니까 이 2억에 대해서만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논점이었죠. 그래서 대법원이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전부 그래서 은행에 대출받은 금 전부에 대해서 그냥 사기죄를 인정했던 그랬던 판례였죠. 이건 나름 중요한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2차로 내기도 딱 좋죠. 그럼 범위를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 원래 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맞는 거고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보증서 이렇게 했으면은 숨긴채 이렇게 했으면은 부도낼 회사에다가 대한주택보증공사가 이걸 보증서를 해주겠어요? 그쵸?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일단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삼각사기, 소송사기죠.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승소를 했어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뭐 집행을 하든지 부동산 등기를 하든지 할 것인데 패소했으니까 일단은
미수죠. 예, 기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거 소송사기는 올해 법무사 2차 논점이었죠. 문제 1번에 1번, 2번으로 문제 2개나 10점 분량으로 해서 2개씩이나 나왔던 거죠. 하나는 15점이었죠. 그래서 15점, 10점에서 25점 분량으로 나 올해 논점이었죠. 패소의 종료판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소송 미수입니다. 예, 미수에 그친 경우 이러한 소송사기 미수죄에 있어서 종료 시기를 물어봤네요. 종료 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다. 그러니까 증거를 그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을 때 그랬을 때 일단 착수가 인정이 되고 재판에서 승소까지 하면 이제 그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제 기수에 이르죠. 근데 지금 제출해가지고 판결 이제 기망해서 착수에는 인정이 되니까 이제 착수가 인정이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미수 기수를 논하는 건데 미수는 맞고 다만 이제 종료 시기 종료된 때에 맞지 않나요? 뭐 함정이 있나? 네, 맞는 것 같은데 1번이 틀린 것 같네요. 네, 잠깐 정지하고 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답지 체크는 안 했는데 1번이 틀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015년도 판례 보면 저는 그 최신 판례 그 부부한테 그 사기쳐가지고 그 대법원이 부부를 포괄일죄로 봐가지고 그 이득의 합산이 5억이 넘으니까 남편한테 사기친 금액 아내한테 사기친 금액이 합쳐서 5억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하면 5억이 안 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특가법인지 특경법인지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근데 대법원은 부부는 일심 동체 포괄일죄로 봐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의 그 합산해가지고 5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경법인지 특가법인지를 적용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경법이네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한 이득액 3조에 나오네요. 네. 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그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있죠. 그래서 특가법, 특경법 이렇게 나눠서 하죠. 이득액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는 네, 합산한다고 나와 있죠. 네, 틀렸네요. 바꿔서 냈어요. 포괄일죄는 합산해야 되고 없으나가 아니고 합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합범은 각 이득액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합범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하고 2015년도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도 있죠. 그 부부 그 사안은 반드시 객관식으로도 나올 거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죠. 사기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기죄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피해 법에 독립한 것이 뭐 이런 게 있다. 네,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죠. 다만 동업체를 구성하는 이렇게 됐을 때는 포괄의 일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게 이제 작년 23년도 판례였나 올해 24년도 판례였나 할 때는 부부한테 사기쳤던 거. 그래서 부부는 이심 동체, 뭐 동업체로 볼 수도 있겠죠. 비슷한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포괄의 일죄로, 포괄일죄로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합쳐가지고 5억이 넘기 때문에 특경법을 적용했던 사안이었죠. 그 최신 판례 꼭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이거 회사 사장이 뭐 고의로 부도 내려고 보증서 발급받은 거, 2013년도 판례네요, 보니까. 고의로 부도 사실을 숨긴 채 이렇게 해서 보증서 발급받았으면 기망행위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사기죄 성립하고, 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는 거였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서 허위로 부풀린 거, 2019년도 판례, 꽤 최신 판례네요. 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기죄 성립하고, 그래서 특경법 위반이라는 거죠. 금액이 5억을 넘었나봐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금액이었나봐요.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이렇게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가지고, 이게 매매대금 이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동사무소에다가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그런 거 지금 부풀려서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위반이겠죠. 그래서 기망이 이래서 사기죄 성립하는 거 맞다. 은행에 대해서 저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5억짜리 부동산을 10억으로 부풀려서 기재한 다음에 한 7억쯤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5억은 원래 실제 가치가 맞으니까 이거는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득액이 실제 부동산 가치인 5억은 빼주고 그 더 대출받은 2억 정도, 7억을 대출받았다면 2억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인정할 거냐? 아니, 너가 한 전액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형량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금액이 높아지면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될 수도 있고, 이건 적용됐던 사안인가 봐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아니야, 이런 나쁜 놈들 다 엄하게 처벌하겠어. 그러고 공제할 필요 없다. 전액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한다.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합니다. 나름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논리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공제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물론이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다음 4번 소송사기, 이거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 이득에 해당한다. 원심은 이걸 공제를 했었나봐요. 네, 그래서 파기했던 사안이고, 보기 4번은 2000년도 판례, 뭐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나와 있네요. 네, 별 내용은 없고, 네, 한번 숙지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법무사 2차 논점이었습니다. 소송사기.